다음은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또 여순 민주항쟁을 조망하기 위해 역사 영토학자 장계항 박사님으로부터 해방 공간이 빚은 남남 갈등에 대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순 민중항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시대적 조건과 여건, 조건, 환경, 이런 문제, 어떤 여건, 조건 속에서 과연 여순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간단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출발 관계로 인해서 일부 분들이 빠졌는데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순 사태라고 많이 하죠. 여순 반란 사태라고 하고 여순 사건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오늘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이 정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역사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읊어보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드워드 헤르 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표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면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역사학자들이 엉터리의 어떤, 그러니까 그 이승만 정권서부터 만들어낸, 자기 반성 없이 만들어낸 역사책을 보고 표면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이해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역사를 이면을 읽고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이면을 봐야 된다. 오늘 이 증언 자리가 바로 이면을 듣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사가의 중요한 임무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역사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한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관을 갖고 썼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물을 본다고 하면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은 지금까지 여순에 대해서 잘못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서는 역사는 기록물만 보는 게 아니라 후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개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순이라고 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증언 같은 이런 기록들을 잘 보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짜지 않고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최고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심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역사에도 심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의 심볼리즘화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이 반반 나눠져 갖고 이런 분들은 심볼리즘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역사가 심볼리즘이 안 되면 그 나라는 되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이렇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되고 선진화되려면 역사 심볼리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연 여순 사태가 반란 사건이냐, 여순 민중항쟁이냐, 이런 부분도 심볼리즘화가 안 돼갖고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추모 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심볼리즘화를 만들어서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한 역사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자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브레포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감개사상,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게 지금 2시간짜리 강의를 20분으로 줄였는데 그 자체를 한 10여 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감개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남에서 태어나면은요, 자기 성향 성격도 모르고 자기가 보수인 줄 알고 있어요. 호남에서 태어나면은 성향 성격도 모르고 본인이 진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이런 이념 사상 틀이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망가지게 만들고, 어제만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촛불 시위를 하고 하자 태극기 부대라고 해갖고 이런 시끄러운 현상들이 바로 이 감개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붕어빵틀 이론입니다. 이게 영남에서 태어난, 영남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보수라고 우기고 있어요. 왜?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틀에서 벗어나서 역사를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릇된 역사 인식은 그 자체가 계속 학습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호남을 보고 빨갱이라고 하고 여순을 보고 빨갱이라고 합니다. 왜?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고 인식하는 게 여수 순천 사람들은 빨갱이로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바른 역사 정리뿐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죠. 주권은 없었습니다. 독립은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너무 복잡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해방이 8월 15일 날 됐다는데 우리는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방도 안 됐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일지로서 간략하게 제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1944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해방 1년 전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동경을 갔습니다. 가갖고 동경을 바라보고 그 시가지를 바라보고 예언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일본은 대동아 전쟁에서 진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된다?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바로 넘어와서 1944년 8월 10일 날에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5년 8월 15일 날에 해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본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효와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날은 효와 천황이 항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우리 한반도 내에 나진에 소련군이 내려와 있었고 이래갖고 항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근데 우리는 다 항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소와 천황은 전쟁을 종식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해방이 된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걸로 가고 건준이 만들어지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제목만 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본의 항복은 1945년 9월 2일 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요코하마 항해 정박 중이던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을 선언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날 항복을 하고 그리고 9월 4일 뒤에 여기 여운현 선생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은 우리 한반도 내에서 최초로 정부를 만든 정부가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인데 미 군정에 의해서 해체가 됩니다. 바로 다음 날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메가더 포고령 제1호입니다. 이게 7일 발표가 되고 미군이 직접 한반도를 통치한다. 즉 북조선에 있는 내려온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내려왔지만은 미군은 점령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8일 날에 인천 앞바다에 미 군정이 도착을 하죠. 여기서 영어 기독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9월 9일 날에 우리는 다시 미 군정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조선 총독부에서 아베 노부익교, 마지막 총독이죠. 아베 노부익교하고 하지 중장이 인수인계를 합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오후 3시 반 정도에 어떻게 되라니까 조선 총독부 앞에 있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대국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조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이날부터 우리는 다시 미국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해방도 안 됐고 독립도 안 됐습니다. 실질적인 통치 이외에는 우리가 며칠을 했다. 22일 해방된 겁니다. 8월 15일 날부터 9월 9일까지 22일 해방이 되고 다시 미국 통치를 받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자체를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순 사태가 왜 났느냐. 여기 광주에서도 몇 분 오셨는데 광주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이 바로 메가더 포고 정책 1호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3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제1조가 뭡니까? 조선 영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나의 관할을 받는다.
새로운 통치를 하겠다. 일본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미국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뭐라니까? 바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역사가 복잡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정부의 공공 및 명예 직원, 유무급 종사자는 추후 명령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를 수행한다. 이 일제가 종전선언을 하고 항복을 하고 물러간 자리에 새로운 민족 지도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 포고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메가더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공무원 했던 사람, 경찰 했던 사람, 세무서 했던 사람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뀌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게 9월 7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22일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9월 7일 날 이걸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22일 동안 진정한 해방이었고, 바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친일 잔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 빼놓고 5조, 이 5조가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결론 얘기할게요. 5조는 뭐라니까요? 오늘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한반도 내의 모든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우리 국민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70년을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메가더 포고령 이론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제 41년 동안 직접 통치를 받은 36년간은 실질적으로 어떤 언어를 쓰라고 통제를 받아요? 일본어를 쓰라고 통제를 받았습니다. 8월 15일 날에 일본이 물러가고 난 뒤에 우리는 22일 뒤에 다시 한반도의 공용어는 영어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모든 비밀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즉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요. 왜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해방이 됐다고 돌아왔는데 미 군정 포고령 제1호에 의해서 오늘부터 모든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 권력을 다시 쥘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누구 집단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개독교 집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집단하고, 그 기독교 집단이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어를 가장 잘하니까 그 집단 세력이 대한민국을 다시 장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족의 비극이고 아픔이고, 반복된 이 역사, 그러니까 친일 잔재가 다시 돌아오는 어떤 제자리 회귀하는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대한민국이 복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국통백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국통백을 너무 모르고 살아와요.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게 1392년에 왕국이 만들어지죠. 조선이 만들어지고 이 조선이 97년도에 다시 대한제국이 됩니다. 이 제국이 1910년부터 강점기를 맞고요. 이 강점기가 다시 해방 이후에 해방이 불과 22일입니다. 이 이후에 군정에서 민국, 우리는 자꾸 조선에서 대한민국이 온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면은 여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이렇게 아는 역사는 잘못된 역사예요. 바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왕국 뒤에 제국이 있었고, 이 제국에서 강점이 있었고, 강점에서 잠시 해방해서 군정이라고 하는 게 근 3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여순이 모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정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역사에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역사책 없어요. 이 군정이 없어지면 여수는 없는 거예요. 5.18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정 뒤에 민국이 48년도에 만들어지니까, 물론 여기서 헌법적 가치에 의하면 1919년 4월 11일 날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딱 두 가지만 져서 얘기하겠어요. 이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군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미군정이 들어오는 것이다. 미군이 다스린다. 누구죠? 메가더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나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군사적 관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점령 조건을 발표한다. 이게 포고령 1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령군으로 들어온 하지 중장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은 미국의 적이었으므로 항복의 조례와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유럽에서 독일이 패전국이죠. 독일이 동독 서독 나눠줬죠. 동양에서는 일본이 패전국입니다. 어디가 나눠져야 돼요? 일본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나눠집니까? 그런데 이 그릇된 인식을 가진 하지 중장은 일본과 한국을 같은 나라로 봤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바로 미국의 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과 싸웠어요.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지 중장은 뭐라고 하니까 한국은 미국의 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통탄의 역사, 이런 바른 역사가 정립이 안 되고는 우리는 여순을 얘기할 수 없고 5.18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해방 공간에서 그러면은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건 지금부터입니다. 350년 전에 우리 사색 당파 중에서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갈립니다. 이때 이 노론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 일당 지배를 하게 됩니다. 350년 전이에요. 이 350년 전에 이 노론이 국정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노론이 세도 정치를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 그죠? 9살짜리 왕을 안 지켜놓고 처갓집 식구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하는, 19살짜리 절정을 안 지켜놓고 처갓집 식구들이 대신하는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 세도 정치에 의해서 어디가 조선이 망합니다. 망할 때 마지막 조선이 망하는 영수가 누구예요? 노론의 영수가 바로 영수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 영수가 여기에 있는 인조반정에 의해서 들어왔던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게 해갖고, 당연히 그 노론 세력이 41년 36년 동안 뭐가 되겠어요? 사회 주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망합니다. 그러면 이 노론이 망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포고령 제1호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다시 미군이 점령을 하면서 노론이 또 그 자리에, 바로 아까 포고령 1호 2조에 의해서 다시 그 노론 집단이 중심이 됩니다. 이 미군이 점령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일파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시 복권이 다 되죠. 반민특위에 의해서 죽어야 될 친일파들이, 사형을 받아야 될 친일파들이 복권을 해서 이 이승만 정권을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지금 이 노론의 마지막 영수가 누굽니까?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검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봤죠. 누가 이겼어요? 졌잖아요. 지금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적폐인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었죠.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논두렁 사건을 만들어내고 조잘돼 갖고 사회로 퍼뜨리고 그러면 대통령이고 다 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쪽에 검찰 적폐고 언론 적폐고 학원 적폐고 정보 적폐고 경제 적폐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에 복잡하게 만들 괴벨스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나치 독일의 이 괴벨스 너무나 잘 알죠? 홍보장관입니다. 이 괴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회에 점령을 들어가면 그 사회에는 레지스탕스 세력과 옵티니스트 세력과 콜라보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저항주의자, 김구 같은 저항주의자가 있고요, 기회주의자가 있고요, 그 점령군에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력에 의해 보면은 우리는 두 번에 걸쳐 갈등이 만든다. 결론 얘기할게요. 그냥요. 일제시대 때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군이 있는가 하면은요, 일제에 착 달라붙은 노론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다 지나가면 저단이 돼야 되는데 2단계로 들어오면서 다시 또 갈등,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에 착 달라붙는 세력이 있고 미군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두 단계에 걸쳐갖고 대한민국은 복잡하게 됩니다. 미군정이 시작되죠. 아까도 얘기했죠. 영어 잘하고 잘하는 경험 있는 인재,
개혁적인 기독교 신자 이 사람 때문에 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 이승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숨죽이던 노르는 친일파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불과 22일 뒤에요. 그래서 바로 이 미군정의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용학이라는 신리만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 조직이 부활하고 군인 조직, 행정 조직이 갖고 일제 시대가 부활이 되다 보니까 건준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다 해체가 되고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까지 인정을 못 받고 없어지는 이런 어떤 거하고 다시 친일 그 당시에 지배하던 세력들이 부활을 하는 국방경비대가 창설이 되지요. 이승만 정권의 한계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마지막 맺는 말입니다. 이 이승만 정권이 이 여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승만 정권은요 보수의 기치를 내걸었어요. 그런데 민족주의 인사들과 불신관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1922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다 써야 돼요? 친일파가 아니고 누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주의자들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탄핵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탄핵했던 사람들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만 잘하는 기독교인의 한계입니다. 이게 미국의 방향성. 이 얘기도 너무 긴 얘기든 그냥 생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메카시즘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 빨갱이로 몰아갖고 다 숙청을 해버리는 걸 메카시즘이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 메카시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이 시기에 그 짓을 했어요. 미 국무부에 265명의 빨갱이 공산주의자가 있다. 이 시기는 중국은 국공 합작에 의해서 국공의 문제가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소련이 동방정책을 펼치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당시에 메카시즘이 유행을 해갖고 자기 정적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죽였습니다. 영어 잘하는 이승만은 미국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쓰고 있는 바로 이 빨갱이 문화를 도입을 하죠. 차용을 하죠. 그게 여순입니다. 그래서 친일주의자들 등용을 했기 때문에 정권의 정체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국민과 경찰과 국방경비대 상호인식, 국민들은요 국방경비대는 지역 모병 항토사단이었죠. 잘 알잖아요. 지역 민도로 인식합니다. 우리 동네 아저씨고 삼촌이에요. 경찰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일제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과 국방경비대는 서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전부 빨갱이로 보는 거예요. 이 국방경비대는 경찰을 친일파로 보는 거고요. 이게 여순이 일어나는 직접적 원인이 베이스에 깔린 환경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정부가 갖는 이승만이 아까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도화선을 던지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거기서 무고한 자들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제주 4.3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주 4.3은 너무나 잘 알으니까요. 이게 제주 4.3을 얘기할 때 많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할게요. 그냥 제주 4.3 항쟁은요 그냥 제주도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빨갱이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도당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제주도 문제예요. 관덕정에서 마을에 기마병이 탁 쳤어, 애를. 그 경찰이 사과하면 끝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끝내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기마병 경찰에 대해서는 친일로 보기 때문에 대들은 겁니다. 한 건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그냥 사과 없는 경찰의 행위에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 95%가 파업을 합니다. 이게 제주 4.3이에요. 이 4.3에서 남도당과 아무 관계가 없었나 메카시즘 발동으로 남도가 연계를 지어갖고 다 죽인 거예요. 국민들이 얻어보면 그 속에 남도당도 있고 뭐도 있고 자유당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제주도민 중에 남도당 몇 명이 있다고 남도당이 그 앞에서 좀 나선 몇 사람 때문에 전부 빨갱이로 몰아갖고 다 쏴 죽인 게 뭐예요?
그게 제주 4.3입니다. 여러분 개념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왜 발생이 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미국의 그 당시에 메카시즘이 미국 전체를 휩쓸고 영어 잘하는 이승만은 미국에 충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교회를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정권을 잡았는데 내가 민족주의적인 어떤 베이스는 없어요. 뭘로 보수를 해야죠? 빨갱이로 공산주의하고 대적하는 거를 새로운 이념의 프레임으로 만들어갖고 했고, 거기에 희생이, 일본 희생이 바로 제주 4.3입니다. 이 제주 4.3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찰 서북청년회, 여러분들 서북청년회가 참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이 서북청년회가 이 서울시대를 활보를 하고 다니 21세기 벌건 대낮에. 서북청년회가 뭐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은 개성과 평양이 뭐예요? 서북쪽입니다. 이 개성과 평양에 있는 서북에 있던 사람들이 38도선을 내려와.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에 하바롭스크에서 김일성이가 원산항을 들어옵니다. 원산항을 들어가고 원산에서 평양까지 들어가는데 열렬한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평양에 입성을 해요. 왜? 인민위원회를 김일성은 승낙을 해줬고 미군은 점령군에서 보니까 건준 인민위원회 모든 것들을 상해 임시정부까지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해방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점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을 받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토지개혁을 합니다. 토지개혁을 하다 보니까 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간단하게 다 뺏기죠. 자, 문제가 여기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라 합니다. 누가 뺏기겠어요? 딱 두 세력이 뺏깁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세력이 뺏겼을 거 아닙니까? 누가 땅을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첫 번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친일 세력이에요. 친일에 합작을 해갖고 공로를 세워갖고 땅을 많이 받은 사람이 땅을 많이 뺏겼어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개화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양에서 땅을 다 뺏기다 보니까 개성, 평양에서 뺏기다 보니까 전부 야반도주해갖고 38선을 넘어옵니다. 문제는 38선에 넘어온 사람들이 신원을 보증할 데가 없어요. 신원을 누가 보증해줘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인우보증을 해줍니다. 인우보증이 뭔지 알죠? 내가 니를 보증해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김일성 조합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내려오면 바로 3학년으로 편입을 시켜주고 영락교회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북청년단이에요. 이 서북청년단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경찰 복장을 입혀줍니다. 공로를 세우면 본 경찰로 승급을 시켜줍니다. 제주도에 투입을 합니다. 무차별 사살합니다. 왜? 공로를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진짜 경찰이 되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영어 잘하는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 정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뭐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김익렬과 김달삼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김익렬이가 어떻게 되죠? 그냥 서로 간에 이 무력 없이 그냥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누가 반대해요? 조병무가 반대합니다. 조봉에 내려와서 야 너네 빨갱이 새끼들하고 우리 어떻게 왜 임마 너네 맘대로 임의대로 처리했어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렬은 어떻게 되죠? 해임이 되고 14연대로 전출이 되는 겁니다. 14연대로 전출이 돼갖고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민을 학살하라, 토벌하라. 이게 김익렬 14연대장이 와서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그 이후에 박진경기가 와갖고 뭐 헛소리를 합니다. 북동산 얘기하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무차별 토벌을 시작을 합니다. 진압은 필요 없다. 무조건 사살하라. 결국은 박진경은 부하에 의해서 문상길 중위하고 손선호 하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해서 우리는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너를 처형한다 하고 사살을 해버립니다. 자기 상관을. 아픈 역사죠. 그래서
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수의 비극이 시작이 되죠. 마지막 다 왔습니다. 14연대를 토벌대로 보내라. 제주에 아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토벌대로 보내라고 향토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도민을 토벌하라고 10월 19일 날 명령이 내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경찰은 치안이죠. 국군은 뭐예요? 국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제주도에 토벌을 하라고 하니까 군인이 어떻게 자국민을 토벌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항명이 아니에요. 토벌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 거부의 핵심인 김지현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제주도 토벌 출동 명령 거부는 국군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뿐 절대 항명 아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의 애국 애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총골기하였다. 딱 두 가지만 주장을 합니다. 1번이 뭐예요? 동족산장 결사반대. 2번이 뭐예요? 미군 즉시 철퇴. 이 예외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게. 이게 왜 항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에서 하고 동족 장산에 결사반대하고 미국 철수 9호까지 걸고 이렇게 해서 동부지역 경찰 토벌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출동 거부의 14연대 행동에 자극받은 여수 순천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그 당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이 활성화돼 갖고 향토부대인 14연대는 누구예요? 아까 향토부대라고 그랬잖아요. 친구이자 아들이자 삼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부하고 이 14연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그 지역민들이 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항쟁으로 변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연대는 구례를 통해서 14연대는 바로 지리산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되죠. 이거 우리가 말하는 신빨치산과 구빨치산에서 구빨치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수는 인민위원회가 주동해서 민중항쟁을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불법 계엄령이 48년 10월 22일 날 일어나죠. 간단하게 죽입니다. 우익분자가 제 좌익 이르면 죽는 겁니다. 미군 팬티 입으면 죽는 거예요. 하얀 고무신 실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장 억울한 게 뭐라니까 우익 인사가 손가락 지적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동족 상전의 비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학살을 위해서 어차피 죽을 바에 항쟁을 한 게 민중항쟁입니다. 왜 아직까지 여순 항쟁인가만 잠깐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얘기할게요. 이 이승만 정권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이게 제가 이번 논문을 1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 내용이 주제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여순 항쟁이 왜 일어나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죠. 민족성이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독립운동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보수주의자의 그게 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던 메카시즘을 차용을 해갖고 거기에 본때기를 보여준 게 제주고 순천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정권의 유지를 하는 기초의 틀을 만들죠. 그 유명한 바로 1948년 12월 1일 날 만들어진 무시무시한 국보법이 이때 만들어져 갖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국보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나 잘 알죠. 48년 11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 아동까지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를 다 제거하시오. 이게 그 국무회 연설에서요 쭉 보면은 법의 존엄성을 표시해야 요청된다고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왜 아직도 여수 반란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21세기 지금까지도 빨갱이 프레임의 메카시즘 시각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이거 못 없애면은 여수는 영원히 반란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거예요. 이거 빨리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의 관계로 머물러 항명 사건으로만 인식합니다. 즉 국가의 권력이 14연대라는 국가 권력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기초가 민중입니다. 민중의 시각은 없는 거예요. 민중의 시각을 요만큼이나 봤다면 민중항쟁이라는 말을 붙였을 겁니다. 단순히 이거는 자꾸 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만 행해진 거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재판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여순 인민위원회 민중항쟁 사건으로 에세. 아까 얘기했던 민중항쟁인데 이 뒤에 이미 14연대는 바로 구례로 들어갔어요. 발치산 해갖고 다 들어가고. 누가 마지막에 했어요? 인민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 권력은 뒤에 있는 국가 권력을 인정을 안 하고 보지 않고 오로지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14연대 항명 가는 일부의 그 짧은 순간 이만큼의 거기서 요걸 갖고 우기는 겁니다. 노론 세력이 사회 주립 편입 이후 지금까지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여순 반란 사건을 지금 여순 사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여순 사건이 아니고 민중항쟁으로 빨리 편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순 사건의 산물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프레임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순 사건은 여수와 순천의 인민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민중항쟁 운동입니다. 국가 권력을 통한 여순 민중항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1만 2천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네, 장기영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